속속들이 알아보고 속속들이 파보는 이진동의 속토뷰 시간입니다. 지난주 이 자리에는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전문가인 김규현 변호사 나오셨는데 오늘은 노영희 변호사입니다. 노 변호사는 명태균 사건을 비롯한 김건희 관련 의혹 전문가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 특검 시작도 전에 검찰이 이제 부실 수사 자백, 은폐 수사 자백을 사실상 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특검이 어떤 효능감 같은 것도 느낄 수 있는데 여기저기서 이제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김건희 의혹들이 지금 나타나고 새로운 건 아니지만 은폐됐던 것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로운 사실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정리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런 부분에서 우리 노 변호사님 또 최고시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모셨습니다. 네, 노영희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제가 원래 이진동 대표님은 예전부터 되게 존경하는 분이어서 방송에 꼭 나오고 싶었는데 오늘 기회가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니, 갑자기 쑥스러워집니다. 아니, 그 예정이 없던, 시나리오에 없던 칭찬. 네. 네. 자, 첫 번째, 검찰 왜 그럴까요? 이제껏 조용하다가 갑자기 특검한다니까 갑자기 비화폰 의혹도, 비화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김건희 주가 조작, 공모, 녹음, 이게 다시 등장을 했어요. 네. 뭐 4년 만이라는데 그동안 어디다 숨겨놨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제 이게 검찰의 딜레마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제가 아는 수많은 검사들이 사실은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부터 뭐 다 잘 아시겠지만 되게 우려를 많이 표했습니다. 윤석열이 수뇌부에 올라가고 이제 대한민국에서 뭔가 큰 위치를 차지하면 할수록 큰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게 이제 솔직히 말하면 검사님들이 바깥으로는 표현하지 않았던 자신들의 속내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도 그들 중에는 윤석열하고 친한 그 라인들이 있고 또 윤석열하고 그냥 아무 관계가 없는 라인들이 있고 또 윤석열을 좀 별로 안 좋아하는 라인들이 이제 있었었는데 실제 누군가가 권력을 잡게 되면 친한 사람들은 말을 크게 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조용하기 마련이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본인들이 제일 처음에 대통령이 되기 전에 저한테 계속 했던 말은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 큰일 날 것이다라는 말을 이제 많이 했었고 사실 네. 대표님도 많이 들으셨죠. 그렇죠. 저 자체도 경고를 많이 했죠. 그렇죠. 네. 기사도 많이 썼고 윤석열이 되면 안 되는 이유, 그리고 설사 되면 만약에 된다면 이런 길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지. 기사도 썼는데 네. 그 길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때 했던 말은 사실 그렇게 큰 목소리로 아주 그냥 정확하게 또 우리가 말하기 좀 곤란한 부분들이 있어서 약간의 경고성 멘트로만 이제 하고 그냥 말아버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진짜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그 성격. 네. 이 사실은 저는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했다고 보고 두 번째는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윤석열의 검찰이 3년 동안 집권하는 와중에 다들 좀 약간 무슨 약 먹은 사람들처럼 혹은 뭐 중독된 사람들처럼 뭐 이제 소위 말하면 뽕 맞은 사람들처럼 정말 칼춤을 추다가 지금 완전히 망가진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김건희라고 하는 사람의 죄를 덮기 위한 3년 내내의 여정 내지는 솔직히 말하면 2010년 곧 무렵부터 이 김건희를 살려주기 위해서 자기네끼리 이제 난리를 치다가 결국 여기까지 이제 오게 된 상황이었고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것만도 사실 되게 많죠. 그래서 사실 결혼을 2012년에 했잖아요. 네네. 근데 그 전에 이제 혼전 동거가 먼저 있었으니까. 아,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모든 걸 이제 덮는 게 그렇죠. 윤석열이 그 어떻게 덮었는지는 지금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충분히 합리적으로 의심해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 과정이 쭉 이어졌고 검찰총장이 됐고 역시 검찰총장이 된 상황에서도 그 과정이 이어졌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되고 대통령이 된 상황에서도 또 이어졌고. 그게 이제 하나씩 드러나는 게 이제 주가 조작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최은순 씨랑 김건희 씨가 지향하는 삶은 도덕적이거나 뭐 올바른 종류의 삶이라기보다는 본인들이 이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나 이런 거에 대한 삶이었고 다른 사람들의 삶은 망가져도 상관이 없다는 게 이제 기본적인 마인드였다고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전에 수많은 문제점이 있었었고 그래서 2010년도 정도부터는 윤석열 씨라고 하는 이제 검찰 수뇌부를 만나면서 본인의 죄를 잘 덮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고 그러면서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나마 가지고 있었던 정의나 이런 것들이 점점 무너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 아시겠지만 2010년도부터는 이 김건희라고 하는 사람이
권오수라고 하는 사람하고 뭐 모의하면서 여러 가지 덮고 싶었던 여러 가지 것들을 윤석열이 덮어주면서 네. 자기도 모르게 결국 같이 범죄자의 길로 저는 빠져들어간 거라고 네. 보고 그것을 그 당시에 검사들도 다 알고 있었고 그때 네. 황교안 법무부 네. 장관도 다 이제 이미 이해를 하고 있었었는데 네. 그걸 덮는 과정이 결국은 너무 성공적으로 덮이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됐고 네. 그래서 박재원 서울고검장이라든지 아니면 수많은 이제 이 사람들과 같이 협력했던 검사들이 아 이제는 네. 더 이상 덮을 수 없는 상황이 됐고 특검하게 되면 우리 큰일이다라고 네. 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그냥 먼저 고백을 하고 네. 자진해서 죄를 좀 용서를 구하는 그런 형태가 아닌가 생각이 네. 듭니다. 근데 그래도 상당히 좋게 평가하시는 그 김건희를 만나기 전까지는 정의 뭐를 약간 생각한 약간의, 검사였다 약간의. 이렇게 하는데 네. 저는 사실 솔직히 말해서 법조 출입을 했지만 윤석열이라는 사람과 그렇게 어떤 친분이 없어요. 그 변양균 신장관 사건 할 때 전화 취재를 몇 번 한 적은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아마 술자리에서 서초동에 가면 이제 저녁에 되면 네, 기자들도 술자리를 많이 술자리들 좀 많이 하고 검사를 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술자리에서 한 번인가 마주쳐서 합석했던 기억이 언뜻 나고, 그리고는 따로 이렇게 친분은 없는데, 저는 별로 이렇게 이제 좋아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미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그 MB 특검의 파견 검사였잖아요. 그랬죠. BBK 네, 파견 그랬죠. 검사였잖아요. 네. 그때 사실은 이미 BBK 그때 경리가 100억 원대 비자금 횡령하고 막 3억을 횡령했는데 그래서 그거 하다가 보니까 100억대 비자금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걸 덮어버렸어요. 그 이미 알만한 검사들은 다 알고 있었죠. 알고 있었죠. 그 나중에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장이 돼가지고 그게 새로운 사실인 양 수사를 했지만 자기가 덮은 사건을 자기가 수사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제 그 기자들 사이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어느 정도 돌았고 그래서 아까 이제 김건희를 만나기 전까지는 나름대로 정의를 갖고 있었고 그다음에 김건희 만난 다음에 마치 변신한 것처럼 보이지만 원래 저는 이 사람의 성격이 내가 덮으면 다 덮는 거야 이런 어떤 그런 성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네. 어떻게 보면 뭐 이제 정의하고는 조금 저는 이게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그 특수수사 검사가 갖는 그런 어떤 전형적인 권위주의적이고 뭐 이런 어떤 스타일 네. 그런 게 아닌가 싶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뭐 제가 알고 있는 그 정보로도 윤석열 씨의 그 수사 스타일을 이제 정확히 알고 있는데 윤석열 씨가 특수부 검사 같은 걸 이제 많이 하면서 이제 약간 가오 잡고 사람들한테 폼내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너 봐줬어. 이제 사람들이 와가지고 봐주세요 하는 그런 걸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 밑에 무릎 꿇고 고개 숙이면서 당신이 내가 앞으로 충성할 테니 나를 네. 봐주세요. 그럼 그거 되게 기뻐하고 또 화끈하게 네, 봐줘. 화끈하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기뻐하면서 그렇죠. 내가 이렇게 힘이 좋은 사람이고 네가 네. 부탁하니까 내가 들어주는 멋진 형님이야. 네. 이제 요런 스타일로 자기를 포장하고 싶어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전에 특수부 하면서도 사건이라고 하는 게 이제 항상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고 얼마든지 검사가 유리하기 나름이잖아요. 네. 우리나라의 시스템상. 그러다 보니까 큰 기업들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면 완전히 덮어주지는 않고 요만큼은 좀 남겨놓고 네. 실제 근데 중요한 본질은 또 막 덮어주고 네. 이걸 자기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해왔다는 얘기고 그런 데서 희열감을 조금 느끼고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뭔가 권능을 가지고 있는 전지전능한 사람인 양 네. 행세를 해왔었다. 이제 이런 얘기가 우리 그동안 많이 들려왔었었는데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통치하던 3년 동안 그 모습이 확인이 되었다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고 거기에 김건희라는 사람이 더 배가시켜서 그 상황을 네. 그래서 더 나쁘게 상황을 만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런 어떤 스타일 내가 덮으면 다 덮는 거야. 내 마음이 법이야. 법이야. 내 마음이야. 네. 뭐 이런 네. 거. 예. 맞아, 내 마음이야. 네. 그래서 또 그거 생색을 또 내요. 생색을 잘 내죠. 예, 내는데 봐줄 때는 아까 얘기했지만 화끈하게 다 봐줘 버리거든요. 네. 그래야 그 사람이 형님하고 또 엎드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실제로 이제 그런 사람들마다 공직에 계신 분들은 좀 성격이 조금 틀리는데 그래도 이제 예를 들면 판사나 뭐 변호사나 다들 좀 모범생으로 살았던 사람들이라 조금 남들이 뭐라고 하거나 좀 문제가 있으면은 사실은 좀 비겁하게 좀 빼기도 하고 이게 일반적인 모습이거든요, 우리들의. 네. 근데 윤석열 씨는 오히려 그냥 화끈하게 끝까지 자기가 내가 큰 형님으로서 모든 걸 책임지마 이제 이런 네. 자세 보여주는 걸 되게 좋아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안
못 빠질 텐데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책임지고 넘어갈까 하는 것도 봐주고 이러다 보니까 그들 간의 끈끈한 정이 너무너무 많이 쌓였다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사실은 이 이상한 윤석열만의 성을 구축하는 그런 네. 계기가 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큰형님 리더십이라고 했었잖아요, 과거에. 골목대장 리더십. 네. 네네. 골목대장 리더십, 큰형 네. 리더십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번에 계엄 사태 이걸 보면서 그조차도 안 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깜냥이 안 된다. 그렇죠. 군 통수권자 아니니까. 네. 그런데 뭐 거기에 대령들하고 이렇게 이다 아니다 막 네네. 싸움하잖아요. 이거 보면서 저 사람이 무슨 큰형님 리더십 이조차도 못 갖고 있다. 맞아요, 맞아요. 예,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옛날에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끝까지 자기 밑에 뭐 장시동 씨 같은 사람이 살아 있었던 거는 그래도 어쨌든 자기가 책임지고 갈 거는 끝까지 책임지고 네. 가는 그런 모습이 좀 있었다고 하는데 윤석열 씨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는 마치 자기가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내가 모든 걸 책임지는 사람인 것처럼 통 크게 뭔가 하는데 막다른 골목이 몰렸을 때. 내란 외환죄와 같이 자기가 진짜 네.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밖에 없는 이런 범죄에 저지르게 되니까 저거 내가 한 게 아닌데 지네끼리 과잉 충성한 건데 이러면서 남한테 막 다 떠넘기고 이런 네. 모습이 진짜 좀 치졸하고 비겁해 보이죠. 그렇죠. 그 네. 치졸하고 비겁하죠. 네. 비굴한 거죠. 정확하게 네. 표현을 하셨네요. 자, 주가 조작으로 들어가 보면 그 녹음이 이제 새로 나왔잖아요. 네. 네, 그게 무슨 블랙펄 인버스먼트 운용사의 수수료 40%를 주겠다. 근데 정확하게 녹음 내용은 나온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공개를 안 하더라고요. 공개는 안 했고, 네. 그런 녹음이 있다. 이걸 그렇죠. 기자들한테 분명히 흘렸겠죠. 그렇죠. 흘렸는데, 이 고검에서 흘렸겠죠. 네. 그러겠죠. 아무래도 나올 땐 거기밖에 없으니까. 재수사 지금 하고 있는데. 네. 근데 이제, 껌을 한다니까 흘린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안 그랬으면 안 나왔고, 재수사 과정에서 또 했을지 어땠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첫 번째 중앙지검에 수사할 때는 지금 덮어버린 거잖아요. 근데 그걸 은폐를 한 건지 인재 발견한 건지. 바로 그게 핵심인 거죠. 네. 지금 이제 문제는 물론 그 서울 고검에서 지난 4월에 압색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수백 개의 녹음 파일을 확인을 해가지고 이게 지금 문제가 된다는 걸 요번에 확인한 것처럼 사실은 기사가 나오는데 그 기사가 좀 정확하진 않아요. 네. 압색을 했다는 데도 있고 뭐 아닌 데도 있다고 아니라 새롭게 그냥 뭐 발견했다는 데도 있고 마치 뭔가 좀 뭉개가지고 과거에 있었던 거를 인제서 꺼낸다는 느낌으로 보도하는 데도 사실 많았거든요. 뉘앙스가 지금 확인이 안 된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재수사 맡아가지고 압수수색을 했다고 하는데 압수수색이 언제 이루어진지 이런 그렇죠. 것들은 하나도 안 나왔거든요. 압수수색 영장도 사실 우리가 지금 못 받고. 못했고. 네.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압수수색을 하긴 했는데 왜냐하면 그걸 포장을 하려고 하면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미 압수된 건 놔두고 압수수색한 신용을 낸 다음에 그걸 그때서야 이제서야 압수한 것처럼 그렇죠. 포장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윤석열도 맨날 가짜 출근하고 위장 출근하더니 이 위장 압수수색 한 거죠. 위장 압수색이에요? 네. 저는 그렇게 충분히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죠. 압수수색을 안 하고 과거 걸 꺼내 와서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압수수색을 했는데 마치 이번에 압수수색해 갖고 발견한 것처럼 네. 이렇게 포장했을 가능성이 있죠.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홍사훈 기자가 네, 그거를 되게 이제 되게 중요하게 지금 파고 있는 중인데 예, 그래서 예. 확인을 한 내용이 이게 있습니다. 2021년 7월 검찰 압수 물품 목록이라고 하는 거를 2021년 7월. 2021년 7월이면 벌써 지금 몇 년입니까? 4년 정도 전의 일인데요. 그러니까 이건 문재인 정부 때 수사할 때네요. 그러니까 윤석열 씨가 대통령 되기 전이죠. 전에. 근데 여기 보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그 검사들이 가지고 있는 수사 기록을 보게 되면은 수사 기록 있고 이제 별건이 이제 증거들 쭉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게 되면 별건 12, 별건 13, 별건 14 해가지고 요 파트는 별건 21까지 있는 그 3,721페이지 수사 기록 3,721페이지에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확인을 해봤더니 별건 20-3이라고 하는 이 수사 기록이 있어요.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 매매 보조 자료. 그리고 녹음 파일 녹취서 이렇게 써 있고요. 어디에 대한 것이냐?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DB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이것들이 다 김건희 계좌들이 다 이용됐던 계좌들인데 바로 그 계좌죠. 그 중에 이제 미래에셋 대우증권 그 계좌가 그 계좌와 관련된 녹음 파일 녹취서라고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홍사훈 기자는 그 녹음 파일이 이 녹음 파일의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그렇죠. 왜냐하면 미래에셋 대우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 나오니까. 그럼 이제 두 가지인데 은폐했으면 이걸 수사 기록 증거물로 지금 다른 사람들 공범으로 엮인 사람들 아마
거기에는 안 들어가 빼버렸을 가능성이 있고. 그렇죠. 아예 증거를 법원에 제시하지 안 않고 왔겠죠. 자기네끼리 묻어버렸을 가능성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김건희 무혐의를 해버렸으니까 네. 지금 어딘가에 노출이 안 된 상태버리잖아요. 네. 근데 자기들은 재수한 사람들은 기록을 다 갖다 보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대로 별건에 그게 붙어 있으면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지금 드러내면 과거에 그 서울중앙지검 시사팀이 완전히 은폐했다는 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바보라서 혹은 무능력자여서 이거를 그냥 모르고 넘어갔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럴 리가 일부러 네. 이걸 묻어버렸다. 이렇게 저는 되는 거죠. 그 은폐했다고 봅니다. 네. 은폐했고 아까 위장하 압수수색에서 발견된 것처럼 한다. 그렇죠. 했다. 이렇게 사실은 보고 그랬을 것 같아요. 예. 그랬을 것 같죠. 우리 네. 변호사님도 전문가시니까. 네, 저도 보면은 이게 사실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게 이게 중간에 이 기록물 중간에 이 압수 목록이 들어가 있어요. 수사 기록이. 네. 아까 제가 일부러 페이지 수를 말씀드린 거예요. 3,721페이지에 네. 이게 그대로 들어있다는 얘기인데 그 얘기는 결과론적으로는 아는 사람들은 다 알만히 알았다. 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미래에셋 대우의 녹취 파일이 무엇인지를 아예 내용을 안 공개해서 네.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도록 해놓은 거 아닌가. 네. 이제 은폐를 그런 식으로 한 것 같다는 그렇죠. 거죠. 예. 네. 그래서 이제 변명은 그렇게 했어요. HTS 거래, 그러니까 컴퓨터라는 거로 말하는 거잖아요. 그 위주로 해가지고 미래에셋을 통한 거래는 녹음 내용을 압수를 안 했다. 뭐 전화로 거래한 게 아니라서 전화로 거래하게 되면 이게 다 녹음이 되잖아요. 네. 변명을 그렇게 했는데. 근데 그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금융기관들하고 증권회사나 뭐 은행이나 이런 데랑 거래할 때 그들은 무조건 100% 녹음한다는 게 상식인데 네. 사실은 그냥 HTS 거래하기 때문에 녹음 전혀 없을 것이다? 네. 그러면 제가 만약에 수사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그 미래에셋이나 뭐 이런 회사들에다가 이 사람하고 당신 전화로 그때 매매 주도한 그때 7초 매매 뭐 어쩌고저쩌고 나왔고 뭐 얼마에 때려주세요 뭐 이런 데도 얘기가 나왔으니까 3,300원에 뭐 8만 준가 뭐 네네. 때려주세요 해가지고 그런 말이 7초 만에. 그러니까 오로지 HTS로만 100% 거래했다고는 볼 수가 없으니 오히려 그럴 때는 녹음, 그러니까 실제 전화해가지고 주문한 게 그렇게 많지 않을 거면 오히려 이걸 확인을 해봤어야 되는 거잖아요. 확인을 했다가 네. 덮었던지 그러니까. 아니면 네. 알고 그것만 빼고 압수수색을 했든지 그것만 빼고 그렇게 하기가 쉬울까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이들의 변명이 말이 안 된다는 그렇죠. 그걸 말이 안 말하고 되죠. 싶은 거죠. 네. HTS 거래 위주로 해서 미래에셋 동안 거래는 녹음 내용 압수를 안 했다. 이건 변명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게 네. 결국은 녹음 내용이 있다는 건 알았다는 거잖아요. 이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그렇죠. 그럼 그게 되게 중요한 부분일 텐데 네. 그걸 압수를 안 했다? 그거는 일부러 안 했다는 거 말고는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이 부분 쟁점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네. 아까 저희들도 얘기를 했지만 일부러 덮은 건지 네. 이런 게 이제 아까 그리고 위장 압수수색을 한 건지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다면 법적 처벌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증거 인멸이라고도 해야 되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라고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런 은닉이 이루어졌는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네. 지금 제가 함부로 뭐 어떤 범죄명이 저기 적용된다고 말하기는 곤란한데 그러니까 만약에 아까 저희가 이제 추론했던 내용대로 그런 상황이 됐다면 범죄는 범죄죠. 그렇죠. 어떤 네, 법을 네. 적용할지는 이제 조금 검토를 그렇죠. 해봐야 알지만 그렇죠. 결국 그러면 이 부분도 특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당연히 돼야죠. 돼야죠. 네, 그리고 그러면 네. 저는 이제 이게 이렇게 드러난 이상 특검이 실체를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은폐하는 중간에 수사하면서 실체를 밝히기 수사하면서 네. 그 실체를 알고도 묻어버린 그거에 대해서도 수사를 해야 되지 않냐. 당연히 해야죠. 그리고 거기에 마땅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데 지금 조은석 특보가 어떤 생각 가지고 있는지 아니죠. 이거는 궁금해요. 이거는 이제 김건희 특검, 조은석이 조은석이 아니고 아니라 저기 민중기 특검에서. 네. 네. 오늘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거기 기자들이 또 물어봤더라고요. 부실 수사에 대한 부분도 수사 대상이 되냐라고 물어봤는데 그 부분은 답변을 안 하시더라고요. 아직은. 네. 그래요. 네. 이 판사 출신이니까 조금 점잖으신 것 같아요. 좀 더 조심스럽게. 네. 근데 저는 좀 사실은 이게 있을 것 같아요. 그 판사들이 이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 가지고는 판결을 하지 않았습니까? 유죄 확정까지 줬죠. 다 됐잖아요. 네. 그럼 그때 당시에 그 기록을 꼼꼼히 들여다보는 판사님들이라면 네. 사실은 김건희에 대해서 상당히 이상하게 김건희만 기소 안 하고 나머지 사람들만 기소한 이 과정이 이상하다고 다들 그때 그랬었기 때문에. 근데 판결에는 사실 김건희 계좌가 주가 조작이 활용됐다는 사실이 그 당시에 다 1심 나왔죠. 판결부터 네. 적시가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공판 검사들도 그랬지만 판사들도 김건희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하고 정말 공동 정범처럼 행동했을 것이라는 걸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솔직히 말해서 다른 그 뭐 거래와 관련된 녹음 파일들이 다 존재하는데 김건희가 직접 했다라고 하는 뭐 이런 종류의 녹음 파일이 안 나온다? 그러면은 이거 좀 이상하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제가 네. 만약에 판사라고 한다면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민중기 특검에 이번에 특보에도 판사 출신들이 이제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제 수사는 검사가 한다 하더라도 특검에 파견되어 있는 특보가 사실은 판사로서 형사사건을 들여다볼 때 어떤 식으로 얘네들이 은폐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정보 같은 것들이나 본인이 이제 논리적으로 네. 생각해보면 다 나오는 게 있어서 네. 그런 것들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저는 오히려 판사 출신 특보의 더 특성을 더 반영시켜서 네. 훨씬 더 검사들이 숨기려고 하는 정보들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네. 이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사실 1심 판결이나 뭐 2심 판결 보면 판결에 이제 아까 그런 어떤 별첨되는 자료들 수사 기록들도 다 있기 때문에 네. 꼼꼼히 들여다보면 그렇죠. 충분히 찾아낼 그러니까 수 있을 거예요. 뭔가 구멍이 있다는 걸 다 네. 아는 건 알 수 있으니까. 네. 하여튼 검찰의 해명이 참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검사들한테 제가 물어보니까 네. 좀 부끄럽다. 굉장히 그거는 누구한테 물어봤는지 모르는데 솔직하네요. 네, 좀 너무 민망스럽다. 아니, 차라리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보기에도 민망스럽고 부끄럽다. 앞으로 철저하게 수사하겠다. 이게 정답은 아닙니까? 근데 철저히 수사하겠다 말은 안 하고 그냥 민망하다, 부끄럽다 이런 얘기만 하고 중앙에서도 아이 이거 어차피 밝혀질 수밖에 없는 건데 이러니까 특검이 필요하지. 네, 이런 말들을 하긴 했습니다. 우리 해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런 이런 말은 얘기를 안 해요. 그런 말은 절대 안 하고, 그래도 우리 좀 살려줘라. 뭐 이런 얘기는 그래요? 합니다. 네. 근데 뭐 이거 조금 약간 격가지긴 한데 저는 오늘 아침 신문에 그 선관 얘기 나온 거 보고 예.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좀 잘못했으면 지난번에 그 대선 과정에서 뭐죠? 부정선거? 부정선거가 아니고 네. 그때 유권자의 어떤 자작극이다라고 해가지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때 부패방지단인가 그 대책단인가 황교안 씨가 네. 고발하면서 고발하기 전에 이제 그 공무원 계약직 공무원인가 뭐 이런 사람들이 잘못해가지고 뭐 한 거 나오고 이럴 때 그러니까 고소하고 그 사전 투표할 때인가 때, 예. 관외 투표를 했는데 예. 이재명이라고 기표된 투표 용지가 나왔을 때 그거 나오자마자 이게 그러니까 유권자 자작극으로 의심된다라고 이렇게 고발했죠. 고발하고 발표까지 수사 의뢰까지 했잖아요. 네. 근데 그 수사 결과가 해보니까 자기들이 잘못한 걸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민망하잖아요. 아까 네. 얘기했는데 부끄럽고 민망하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잘못했고 유권자한테 사과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근데 지금 절대 아시다시피 판사들이나 검사들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선관위도 그래가지고 네, 그런 선관위도 사실은 그 행태가 그래서 그렇죠. 비슷한 행태 같은데 그럴 때는 공공기관이라 하더라도 깔끔하게 인정하고 하는 게 맞는 거죠. 인정하면 손해배상 청구할까 봐 그런가? 왜 그러죠? 그렇죠. 왜 그걸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손해배상도 청구하고 할수 본인들의 있죠. 권위도 사실은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근데 신뢰가 살아나잖아요. 근데 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중요하지. 이 기관의 신뢰가 살아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까지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하여튼 검찰은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죠. 네. 그 민중기 특검 지금 이제 수사 대상이 16가지 정도 돼요. 너무 많죠. 너무 많죠. 네. 근데 이거는 그 중에 하나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주가 조작 사건은 좀 저는 쉬운 사건이라고 그렇죠. 생각이 오히려 많이 들거든요. 나와 있으니까. 나와 있고 판단만 잘하면 되고 아까 말씀하셨던 은폐하려고 했던 부분, 구멍 부분 찾아가지고 그것만 드러내서 판단만 딱 해주면 네. 이건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나머지 사건들도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많잖아요. 근데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은 이게 제대로 될지도 모르겠고. 우리 노 변호사님이 특검 들어가셔야 되는가? 아닙니다. 그건 이제 수사 능력이 좋으신 분들이 들어가야 되고. 수사 능력, 이 상상력, 추리력 이런 게 있으면 당연히 수사력은 따라가는 거 아닌가요? 여기서 말하는 수사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다른 이 수사관들하고 같이 이제 잘 타협해서 혹은 내지는 그들을 잘 지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중요한 게 예를 들면 양평고속도로 특검 같은 거 이제 있잖아요. 양평 특혜 같은 거 그런 것들은 사실은 김건희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원희룡 장관이라든가 그때 당시 있었던 수많은 네. 이제 국토교통부라든가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종합적으로 들어가 있어서 그분들이 이제 하는 역할이 검찰 역할하고 비슷한 거예요. 묻어버리는 역할인 그렇죠, 거죠. 바로 그거죠. 예.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실 찾아내기가 조금 어려워 보인다. 김건희라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한 뭔가 잘못이다 그러면 그런 건 찾아내기 오히려 쉽죠. 예컨대 김건희랑 명태균 사이에 있었던 뭐 공천계획 관련된 내용이라던가 네. 이런 것들은 오히려 이미 다 어느 정도 다 드러나 있으니까 네. 괜찮은데 어떤 큰 기관이 개입돼 있어가지고 그 만약에 이게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큰 기관으로서는 매우 창피스러운 일이고 존폐가 달릴 정도의 위기가 닥칠 수 있는 문제라고 한다면 네. 사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묻어버리고 이미 증거도 은폐했을 가능성이 매우 많잖아요. 네. 지금 되게 시간도 오래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게 그렇게 쉬울까 이 부분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도 저희는 거기 서울 양평고속도로 의혹 있잖아요. 그래서 노선 변경 의혹. 네. 이거 전형적인 권력의 사유화잖아요. 그렇죠. 사유화고 국정농단 행위고 네. 이런 건데 아마 그래서 그 부분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명태균 아까 공천 개입 얘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도 많이 드러나 있는 거잖아요. 수사가 네. 돼 있고 증거도 네. 확보가 돼 있고 이건 이것들을 판단만 해서 법적으로 처벌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거기서 또 파생된 창원 산단 진영한 문제 있잖아요. 아, 네. 이것도 상당히 큰 문제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원래 민주당의 명태균 게이트 특별 그 수사단이 있었어요. 지금도 이제 진상조사단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한 의원님들이 한 뿌리가 돼가지고 그쪽에서는 이 창원 산단 문제만 좀 집중적으로 파헤쳤거든요. 네.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어느 정도는 그림이 나왔다. 내가 이제 확보한 자료들이 되게 많다 이제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아마 이제 같이 공유하면서 특검이 일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줄 것 같은데 창원 산단은 또 이제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실제 창원 산단이 이제 되긴 됐는데 네. 그 이후에 창원 산단 때문에 돈 번 사람들이 사실은 이게 제대로 좀 안 되고 좀 실패한 그런 산단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경우에 결국 할 수 있는 거는 중간에 공무원이 껴가지고 원래는 창원 산단인 부지가 아닌데 부지로 만들어진 그 과정 같은 것들은 이제 건드릴 수가 있는데 네. 실제 그것이 산단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좀 어느 정도 좀 계획이 좀 짜 있었었는데 네.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입긴 하나만 가지고 그걸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이거를 파악해내기는 좀 어려울 수 있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아직 이제 특검이 조사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는데 서울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이나 창원 산단 지정이나 이게 이제 어떤 권력의 사유화 문제하고 연결이 되는데 지금 돈을 번 거 어떤 이익을 구체적인 이익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김건희한테 돌아간 구체적 이익. 그렇죠. 둘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바닥에서 시작해야 되는 수사 같거든요. 창원 산단은 김건희의 개인적인 이익보다는 그때 명태균이라고 하는 사람 즉 사인과 야합해가지고 그들에게 뭔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즉 이들이 국가 경영에 관여했다는 이제 그걸 찾아내야 되는 건데. 근데 그분 말고도 저는 혹시 그렇게 해주고 누군가로부터 뭔가를 뇌물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받았을 수도 있지 않냐. 사실 이제 그 관련해가지고 기업 얘기도 많이 나오고 방사업체 얘기도 많이 나오고 또 김건희가 뭐 그런 푼돈을 벌려고 그런 짓을 벌이진 않았을 것이다. 이건 뭔가 더 큰 뒤에 이제 큰 그림이 있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 하는 분들이 그렇죠. 많이 아니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이냐면 그 무렵이 당선 막 된 무렵이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그때 또 보통은 당선 축하금들을 안 주는 것 같지만 다 또 주잖아요. 예, 우리가 모르거나 네. 못 밝혀서 그러는 거지. 네. 그래서 충분히 뭔가 큰 기업들한테 그런 특혜가 돌아갔다면 저는 아까 뭐 고속도로는 아예 노선 변경 자체가 이제 특혜지만 그렇죠. 네. 창원 산단 같은 경우는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얽혀 있는 기업들이 있다. 그래서 했다 그러면 명태균을 통해서도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전달됐을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은 좀 들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너무 이제 조금 티가 나고 좀 그러지 않나요? 원래 그렇게까지 뭘 하려면 뭐 예를 들면 가방 같은 거 준 거 지금 티 나잖아요. 샤넬백 같은 그렇죠. 거. 그렇지만 예를 들면 뭐 1억을 주겠어요, 2억을 주겠어요, 뭘 얼마를 주겠어요? 큰 돈을 주죠. 그러니까 그보다 훨씬 큰 돈을 줘야 되잖아. 근데 네. 그러려면 그 돈을 숨기기도 어렵고 그 돈을 갖다 주기도 어렵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가 좀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너무 깨끗하게 보시는 거 같아요. 네, 저는 ODA 뭐 캄보디아 개도국 지원 관련해서 네.
또 내지는 가상자산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돈 세탁하려고 했다. 이런 부분은 제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럴 수 있죠. 거기 네, 또 예를 네. 들어서 통일교가 개입돼 있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도 좀 수사를 해봐야 나올 거고 아마 이제 그래서 수사력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수사라는 게 또 하다 보면 어디로 튈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생각한 것 이상으로 네. 새로운 것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진짜 창의적인 방법으로 여러 가지를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긴 합니다. 민중기 특검한테 좀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저는 민중기 특검 자체가 뭐 뭘 잘 수사를 아주 잘할 것이다 생각은 솔직히 좀 하지 않고요. 이제 개별적으로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러한 그 사건들이 기본적으로 어떠한 ABC를 거쳐가지고 이 집까지 나왔는지 이제 요거를 알아내는 때문에 네. 의혹이 중구난방으로 좀 정리가 안 된 상태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정리해내는 특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그렇죠. 일부는 또 부풀려져 있는 부분도 저는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네, 그런 건 이제 맞습니다. 털어내고 이건 이래서 소문이 이렇게 났는데 사실은 이렇다. 그래서 그렇죠. 털어내고 네. 또 아까 얘기했던 진짜로 밝혀지지 않았지만 거대한 뒤에 뭔가 있는 장막 뒤에 숨어 있는 어떤 비리라든가 이런 네. 걸 또 들춰서 파헤쳐서 내주면 네. 그 성공한 특검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좀 중요한 건 특검들끼리 경쟁하는 체제가 될 것 같아요. 그 좋은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이렇게 저는 이제 조은석 특검은 잘 알잖아요. 네. 스타일이라든가 이런 네, 걸 네. 굉장히 잘 아는데 굉장히 빠르잖아요. 이 언론에 어떻게 하면 나온다는 것도 잘 아는 것 언론을 같아요. 되게 잘 다루신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거를 다루는 게 아니고 딱 보시면 행동이 그러잖아요. 이렇게 해야 언론에 나온다라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딱 임명이 되자마자 네. 제일 먼저 그 박세현 네, 비상계엄 특수단장을 특별수사본부에 찾아가잖아요. 네. 그게 제일 먼저 하니까 또 스포트라이트 받잖아요. 근데 이번에 또 뭐 국민들 뻔한 거지만 민주당이라든가 국민들 또 요구가 있었잖아요. 김용현이 풀려나면 안 된다. 너무 잘했죠. 네. 그러니까 바로 또 추가 기소하고 어제 기록을 갖고 왔다 그러는데 오늘 바로 기소해서 구속영장 친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 무슨 언론을 잘 다루어서 뭐 해가지고 한다기보다 움직임 자체가 아는 거죠 지금.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 언론의 어떤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수사력이거든요. 그 힘을 그 동력을 얻어가는 거죠. 대표님 원래 조은석 특검하고 잘 아시잖아요. 제가 엊그저께 뉴스버스에다도 쓰긴 했지만 네. 그 당시에 이제 한겨레 국정농단 사건 할 때 네. 김우겸 전 의원이 밝혀버렸어요. 네, 저번에 며칠 밝혀버렸어요. 네. 그때 이제 국정농단 TV조선에서 다 미르케이재단 다 했잖아요. 네. 하고 나서 이제 이 뒤에 배우가 있다는 게 최순실이다. 라고 해서 의상실 CCTV를 까고 그러면서 이게 최순실이 배우 세력이다. 박근혜 뒤에 또 최순실이 있고 해서 이렇게 연결됐다라는 걸 이제 보도해야 될 시점에 조선일보가 이제 막으니까 저하고 내부에서 갈등이 굉장히 그랬죠. 심했거든요. 네, 그랬죠. 그때 이제 조은석은 어떤 역할을 했냐면 처음에 제가 CCTV를 설치를 할 때부터 조은석이 상담을 했어요. 법적 자문을. 그러니까 최순실의 어떤 그 의상실 CCTV에 설치한다는 건 몰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취재하는데 CCTV를 여기다 설치하려고 하는데 네. 야 이게 그러면 괜찮냐? 나중에 문제가 되냐? 이거 법적으로 따져봐야 되잖아요. 써야 되니까. 그거 못 쓰면 설치 하나만 하잖아요. 그렇죠. 그때부터 조은석이 이제 상담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개인정보보호법 전문가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한테 명쾌하게 얘기해 준 게 관리인이면 괜찮다. 네. 네.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뭐가 되냐 그러면 고지 안 한 거 있잖아요. 네. 그 CCTV를 설치하면 고지를 해줘야 되는데. 근데 네. 고지 안 하면 그거 문제다. 과태료. 과태료밖에 안 문다. 안 문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언론이니까 네. 얼마든지 증거 수집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제가 고영태한테 이제 그걸 주문한 거잖아요. 근데 조은석은 그때는 몰랐고, 그건 몰랐고 나중에 1년 7개월 뒤에 이제 보도하려고 할 때 그때 이제 그걸 안 거죠. 그때 얘기했던 게 최순실 CCTV구나. 알고 그게 이제 좀 막혀 있는 상황에 이거 한겨레 넘겨주면 되는 거 아니야? 너가 못 쓰면? 그렇지. 조선이 못하면. 그래서 그 당시에 아는 한겨레 기자 셋이 같이 이제 가끔 보는 한겨레 기자가 있는데 거기에 넘겨주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좀 기다려. 그럼 좋은데 기다려봐. 내가 타이밍 알려줄 테니까. 그랬더니 알려주기도 전에 먼저 얘기해버린 거야. 그랬구나. 그래서 이제 저는 알았죠. 그래서 너 여기까지만 하라 그랬더니 더 많이 얘기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김의겸 기자가 찾아왔고 그걸 듣고 찾아와서 제가 이제 그걸 다 확인해주고 그래서 나가고 이제 그 중간에 했던 게 조은석인데 그게 원래는 태극기 세력들은 윤석열로 알았던 거예요. 그렇죠. 윤석열이가 그런 걸 딱 그래가지고 찾아낸 거죠. 내내 그 윤석열 대통령 되기 전까지 대선 나오기 전까지 저하고 김의겸하고 윤석열이 탄핵 기획을 했다는 그런 탄핵 기획론을 계속해서 설파를 했잖아요. 우파에서. 그걸로 돈도 벌고 유튜브 해갖고 돈도 그렇죠, 벌고 그렇죠. 책도 내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 대표적으로 뭐 고성국도 있고 우종창도 있고 심지어 정규재. 정규재 주필은 지금이야 이재명 전도사 이렇게 돼 있지만 그때는 또 그렇게 얘기했어요. 윤석열과 이진동과 김의겸이 공작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취지로 방송을 해가지고 3명이서 제가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 소송 청구했잖아요. 어떻게 되셨어요? 이기셨어요? 다 받아냈죠. 대단하십니다. 네. 사실은 제가 그때 경고도 했어요. 하지 마라. 사실 아니다. 몇 번 얘기를 했어요. 소송하기 전에. 그만해라 이제. 우종장 같은 경우는 그렇게 사이가 좋은 건 아니지만 알기도 하고 하니까 그만해라. 근데도 불구하고 그걸 이용해가지고 뭐 알고 그런지 모르고 그런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걸 계속 방송을 해서 뭐 그런 게서 제가 또 조금 뉴스버스에 보탰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7월 달에 그 해 7월에 TV조선에 아는 기자가 연락이 왔어요. 그땐 정확히 이제 처음에는 재단 이름을 말을 안 하고 있다가 네. 나중에는 이제 재단 이름 얘기하면서 이렇게 기업들한테 돈 받아내고 이러면은 이거 무슨 죄에 해당이 됩니까? 이렇게 되면 큰일 나지 않겠습니까? 네. 게다가 뭐 대통령 뒤에서 사인이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옳지 않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어디서도 그거를 따지지 않고 있을 때 그 기자가 먼저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이제 자문을 구했고 그래서 내가 야 TV조선이 웬일이야 이제 이런 걸 하네 라고 생각해서 막 신나게 얘기를 해줬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한 달 정도 지났는데 갑자기 이걸 전부 다 안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네. 알고 봤더니 이제 그렇게 이진동 대표님이 말씀하신 그런 일이 이제 그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었고 네. 결국에는 그걸 못하게 위에서 네. 막았기 때문이었다는 게 확인이 좀 되더라고요. 상당히 심각했죠 그때. 예, 이제 밖으로는 지금까지 그런 얘기들이 안 알려졌고, 그렇죠. 그랬는데 제가 이제 그 당시에 그걸 하면서 결국은 이게 조선하고 역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보도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이제 갈라설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고 있죠. 그때 그 기자들이 그래서 TV조선 저는 보도라고 안 해요. TV조선 펭귄팀 보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펭귄팀. 제가 이끌었던 그 취재팀을 펭귄팀이라는데 분리돼 있었어요. TV조선의 어떤 전체적인 조선일보하고 분위기하고 이 분리돼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왕따 당하는 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내부에서는. 네. 그런데 이제 취재팀을 이끌고 그거를 제가 이제 불가역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제 일이었어요. 그렇죠. 그때 미르케이 보도까지 해놓으니까 딱 최순실 하나만 남은 거거든요. 그 보도를 하면 이게 꽝 터지는 거잖아요. 네네네. 쭉 이어가는 국정농단 보도로 이제 이어가는데 그걸 못하게 이제 막고 있었던 거고 그런데 이게 이제 조마조마한 거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내칠 수도 없고 내치게 되면 이게 터져버리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 내칠 수도 없고. 화약처럼. 네. 그래서 내부적으로 계속 이제 써야 된다 하고 투쟁하고 뭐 전 사표 내갖고 다니면서 막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제 그런 와중에 그래서 한겨레에다 준 거거든요. 그래야 한겨레가 쓰면 다음 보도를 이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CCTV를 쓰기 위해서 한겨레가 최순실 이름을 공개를 하면 그다음 CCTV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도 계속 이제 싸움이 되는 거. 이래도 안 쓸 거냐? 이래도 안 쓸 거냐? 근데 안 쓰고 계속 싸우는 와중에 이제 JTBC 태블릿 PC 보도까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 솔직히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안 그래도 제가 맨날 궁금하던 거였는데 오늘 내가 인터뷰를 다 안 해. 근데 아니 솔직히 이제 그 당시 기자님이 그렇게까지 해서 이 회사 오래 다니셨고 이 회사에서 나름대로 위치가 되게 튼튼하신 분으로 제가 그때 알고 있었는데 위치 별로 안 튼튼. 아니에요? 어쨌든 네. 그렇게까지 정의관념인가요? 그렇게까지 본인을 밀어붙이는 저 후배한테 한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알고 그러니까 몰라서 못 쓰는 건 괜찮다. 근데 알고도 못 쓰면 기자로서 직무유기다. 기자로서 그렇죠. 저는 써야 된다. 그러니까 그걸 고민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내가 그러니까. 그 CCTV를 고영태한테 해갖고 설치를 아주 갖고 있고 그 뒤에 이제 쭉 취재를 해왔잖아요. 네. 그 내용을 다 들었어. 최순실이란 통해서 인사는 어떻게 농단했고 예산은 어떻게 농단했고 쭉 들었는데
그럼 취재를 해야지. 그러고 나서 미르케이는 그 취재할 무렵에 생긴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풀어갈까 고민할 거 아니에요. 근데 미르케이를 찾은 거야. 찾았잖아요. 미르케이가 왜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박근혜를 옹호하는 논리 중에 하나가 박근혜는 돈 하나도 안 먹었지 않냐. 근데 안 먹은 게 아니라 미수에 그친 거예요. 그렇지, 미수죠. 자, 비상계엄도 2시간 만에 끝났다고 윤석열이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돈을 걷어서 이걸 재단에서 활용하려다가 그 당시에 보도가 나오는 바람에 그렇죠. 이게 다 다쳐버린 거거든요. 미수에 그쳤기 때문에 이게 이익으로 박근혜가 실질적으로 이걸 쓸 수 있는 퇴임하고 쓰려고 모아둔 돈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미실현된 거죠. 그렇죠. 예, 미실현된 거죠. 이익이 실현되기 전에 이제 이게 문제가 그렇죠. 그렇지만 행위는 있었던 거죠. 그렇죠. 걷어들인 행위. 그러니까 범죄는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발견해서 그 뒤에 찾아보니까 최순실하고 박근혜하고 연결됐더라까지 이제 취재가 돼서 그때부터 보도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보도를 왜 거꾸로 했냐면 보통은 중요한 것부터 최순실부터 쫙쫙쫙 보도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피라미드 구조,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거든요. 네네. 근데 그건 거꾸로 돼 있어요. 아주 이제 하수인들부터 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솔직히 미르나 K나 전부 다 대기업들이 다 그렇죠? 관련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솔직히 기자님들이나 아니면은 언론사 입장에서는 대기업을 이렇게 잘 안 건드리지 않습니까? 그렇진 않죠. 다 건드리죠. 다 건드려요.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때 저는 이제 과거에 미르케이 사건 하면서 전 그 얘기도 했어요. 이미 예언이라기보다 딱 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그 전두환 노태우 비자금 사건 알죠? 전노 비자금 사건. 할 때 그때 대검 중수부를 제가 이제 대검을 출입하고 있었던 상황이고 그러면 비자금을 냈던 기업들 재벌 총수들이 지금 대검 앞에 옛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 앞에 섰던 그 포토라인에 섰었잖아요. 그거 알잖아요. 다. 그 포토라인에 그 재벌 총수들이 다 와서 서요. 그 생각이 딱 그걸 떠올렸거든요. 미르케이 사건 하면서. 다 한 명씩 쓰겠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큰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기자가 당연히 보도해야 되는 거지. 그런 보도를 언제 하겠어요. 맞아요. 그러면 그때 최상목 씨의 역할도 정확히 알고 계실 텐데. 다 알죠. 네, 최상목 경제금융비서관에서 최상목은 그래서 제가 몇 번 여기 방송에서 했는데 최상목은 스타일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입법 그 문건 준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거를 대통령이 뭐 옆에서 시켜서 줬다고 해서 접어갖고 안 봐요? 맞아요. 그럴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절대 스타일상 그럴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럼 그때 윤석열은 왜 최상목을 살려줬습니까? 저기 했겠죠. 누군가 로비를 저는 받았다고 보고 서울법대 선후배 관계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누가 봐달라 그러면 화끈하게 봐주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탁하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윤석열 수사팀장 하면서 최상목은 청와대 비서관 얘기는 하지만 최상목이 빠진다 한들 이 범죄가 구성이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최상목이 빠져도 안종범 경제수석이 있고 박근혜가 있고 최순실이 있고 그러니까 예정전을 봐줘도 된다. 그렇죠. 여기는 이제 봐줘도 된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을 최상목이 안고 들어갔죠. 그래서 고마워했고 그래서 내란에 사실은 동조할 수밖에 없었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권한 대행하면서도 시킨 대로 할 수밖에 없었고 이런 얘기죠. 그렇게 보고 그럼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정규제나 이런 그 좀 보수 정통 보수라고 해야 되나? 극우 보수지. 정규제 주필은 요즘 보니까 좀 많이 달라지셨던 것 같긴 한데 달라지신 것 같은데. 왜 달라졌어요, 그 사람은?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정규제 주필이 아까 말했던 탄핵 기획이라면 윤석열이라는 사람 되게 싫어했어요. 그치, 뭐, 박근혜 씨를 또 집어넣었다고 생각하니까. 네, 굉장히 싫어했고, 그때부터 이제 했는데, 윤석열 정권으로 되면서 고성국 씨 같은 경우는 윤석열 쪽에 이렇게 붙었지만, 정규제 주필 같은 경우에 여전히 윤석열에 대해서 비판적이었거든요. 그랬구나.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대선 같은 경우에도 윤석열 같은 사람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하신 거구나. 대단합니다. 근데 하여튼 오늘 인터뷰를 장기간 당했네. 노영희 TV에 가서 제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한번 모시겠습니다. 하다가 보니까 너무 삼천포로 빠져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조은석 얘기하다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조은석 특검은 잘할 것 같습니까? 저는 하여튼 수사력은 최고라고 보고. 저도 수사력은 되게 좋고 저는 그분이 특히 이제 어떤 것 때문에 잘할 거라고 보냐면 이분이 이번 정권에서 뭔가 엄청나게 공명심을 좀 발휘하고 싶어 해요.
제가 네. 알기로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본인이 이제 본인의 능력보다 사실은 많이 폄하되어 있었고 그동안 인정을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 특검에서는 아마 그런 것들을 부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검찰 내에서의 그런 관계나 본인이 약간 또 검찰을 좀 지켜야 되는 생각도 저는 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내가 진짜 이 수사력으로 다시 한번 검찰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내가 얼마나 능력이 좋은지 그리고 이 정권이 나를 반드시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걸 좀 보여주고 싶다. 저는 그런 본인의 의지가 저는 추천할 거라고 생각해서 그리고 나머지 특검들에 비해서 본인이 하는 특검이 되게 중대하고 엄청난 급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아까 김건희 재밌기는 김건희 특검이 재밌을 수 있는데 네. 역사적인 어떤 의미라든가 이런 거 보면 내란 특검이 굉장히 그러니까요. 중요하죠. 그래서 근데 아마 자부심이 좀 많을 거고 그걸 맞습니다. 좀 성공시키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맞습니다. 많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굉장히 강하게 갖고 있는데 저는 이제 조특검을 오래 만났고 아까 말했던 대로 이제 1993년도에 조특검이 파업유도 사건 특별수사본부 수사검사였어요. 조폐공사, 조폐공사 파업유도. 파업유도, 그 파업유도 발언을 한 사람이 준영구 대검 공안부장이었잖아요. 한동훈 씨 장인이잖아요. 그때는 결혼을 아마도 안 했었을 때 같아요. 99년이니까. 그때 조폐공사 파업유도를 그 특종보도한 게 아까 그 말했던 국정농단 사건 최순실 국정농단 한결에 넘어가는 과정에 있었던 한결의 기자 강희철 기자라고 했는데 저하고 강희철 기자가 그 사건을 단독 보도를 했고 수사검사가 조은석이에요. 그래서 공소 유지를 하려면 그 기자들 나와가지고 재판에서 또 증언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두 사람을 설득을 해서 저하고 한결의 기자들은 또 안 나가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재판에 왜 나가? 보도했으면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걸 또 끌어내가지고 막 해가지고 했던 게 조은석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법정에 가서 전 증언도 했어요. 예, 강희철 기자 증언을 하고. 예. 그런 인연이 있으니까 굉장히 이제 오래 알아왔잖아요. 그러면 되게 개인적으로도 좀 신뢰가 많이 쌓이시겠네요? 뭐, 알죠. 저 사람 어떻게 움직이는지 전 다 알죠. 그러니까 움직임은 아는데 개인적으로 어떤 관계는 사실은 없어요? 이 내란 사건에 대해서 너 얘기를 많이 들었고 그러니까 이 특검이 되기 전에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검찰 개혁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 들었고 그런데 검찰을 어떤 검찰 조직을 옹호하는 사람 아니에요. 네, 옹호는 안 하겠죠. 네, 옹호 안 해요. 옹호는 안 하지만 오히려 뭐 공소청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요? 네. 뭐 그거 어때? 이런 사람이에요. 그렇지. 그러면 근데 공소청은 공소청인데 거기서 또 이제 수사하고 싶은 사람들은 또 따로 떼가지고 다만 이제 하는 거. 이런 건 싫어할 있죠. 것 같은데. 그 공소청을 하되 그 나름대로는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죠. 영장을 경찰이 했을 때 견제할 수 있는 어떤 건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 기소하는 검사한테도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재수사할 어떤 권한들은 좀 있어야 경찰을 견제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생각은 갖고 있죠. 그러니까 완전히 아예 수사권을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공소 단계에서는 조금 보완 수사를 지시한다거나 그건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아직 모르죠. 이제 법안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니까 아직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저는 그런 얘기들을 이제 뭐 이렇게 평소 접촉하다 많이 이제 들어서 알죠.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는구나. 그리고 수사도 어떻게 하겠구나. 어느 정도 짐작은 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굉장히 철저하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단적인 예로 오늘 제가 하나 갖고 왔는데 이걸 보고 붕괴하던 기억이 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윤석열 그 공소장이에요. 공소장인데 이렇게 나서 이 내란에서 국정 상황에 대한 피고인 등 인식, 피고인은 윤석열의 인식 이래놓고 그 다음에 내란 범죄 행위가 이게 제일 앞에 나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뭐 야당과의 갈등 뭐 이런 거 하고 그 당시에 뭐 감사원장 탄핵, 검사 탄핵 해가지고 뭐 발의한 상태에 있다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걸 보고 조특검이 좀 붕괴한 게 기억이 있습니다. 왜 어떤 부분을 붕괴했어요? 이렇게 공소장을 만들어 놓으면 비상계엄을 마치 이것 때문에 한 것처럼 논리적으로 명분을 준다? 아니 검사들이 공소장을 이렇게 해놓으면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이것 때문에 한 것처럼 인식되게끔 대외적으로 사람들에게 인식되게끔 한다. 그래서 검찰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저한테 몇 번 했거든요. 그럼 어떻게 써야 돼요? 비상계엄 동기 명확하게
장기 집권이면 장기 집권 뭐 이렇게 해서 그러네. 조사를 해서 김건희 보호면 보호. 아 그렇죠. 장기 집권이면 장기 집권. 그런 게 나와야 되는데 마치 지금 야당하고 갈등이 있어가지고 비상계엄을 한 한 것처럼 것처럼. 이렇게 검찰이 이런 써놓은 공소장에 대해서 상당히 붕괴한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비상계엄 동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수사가 저는 집중적으로 될 것이다. 될 거다. 그러면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김건희 부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장기 집권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특검하면서 윤석열을 구속시키는 첫 번째 사례로 조은석 특검이 나설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 있죠. 네. 예. 저는 조특검 같은 경우에 가차 없이 할 거라고 봐요. 예. 그러니까 중요한 건 진짜 범죄가 되냐 안 되냐 이것만 그렇죠. 따져서 그렇죠. 되면 뭐 윤석열이고 뭐 다 필요 없어. 가차 없이 할 가차 없이 할 거다. 거다. 그 스타일도 그런 스타일이고요. 네. 뭐 오히려 더 그냥 딱딱 명확하게. 네. 예. 근데 이제 지금 조금 안타까운 부분은 이제 서울고검에다가 뭐죠? 특검 사무실을 하니까 예. 밖에서는 이제 검찰 조직을 보호하게 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도 많이 하는 걸 좀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 얘기도 있고 또 우려하는 거는 그거 있더라고요.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검사들 사실 다 이제 불러다가 거기서 수사를 시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 그들이 수사를 엉망으로 하고 제대로 안 하려고 했던 것들을 이들의 손을 거쳐서 또 시킨다. 이제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검찰도 이 내란 이 범죄에서 좀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있잖아요. 검찰 네네. 수뇌부가. 네네. 그래서 오히려 그 검찰 수뇌부에서 뭐 심우정이라든가 아니면은 김주현 민정수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잘못했던 여러 가지 것들을 알면서도 그냥 넘어가고 덮어주려고 했던 그 검찰 내부의 아주 은밀하고 내밀한 것들을 이 밑에 있는 검사 수사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알죠. 통해서, 네, 그들을 다 알죠. 통해서 오히려 이제 좀 찾아내려고 당연하죠. 이런 전략을 쓰는 거다. 뭐 이런 얘기도. 뭐 그런 것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네, 배척을 해버리면 그렇죠. 아예 수사가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공수처가 사실 고발 사주 사건 보면 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 검찰 내부를 알면 저만 해도 취재를 했으니까 알잖아요. 네, 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라는 데가 어떤 데인지 누가 기 역할을 한다는데 그건 사실 직제상으로는 차장 밑에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총장 손발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총장의 지시만 받거든. 차장 지시 받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내밀한 거를 알아야 네. 이게 그러면 윤석열로 바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공수처는 이게 그때 그런 부분을 좀 이제 어떻게 움직이는지 조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걸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내밀한 잘 못하죠. 부분을. 네. 근데 데려다 쓰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과정에서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면 그거 다 알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들 데려다 쓴다고 해서 덮여진 거 아니잖아요. 위에 머리가 헤드가 어떻게 움직이냐가 그렇죠. 중요한 거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하죠. 중요하죠. 근데 그런 의지만 갖고 있다면 충분히 다 뭐 심우정이 그런 역할 비화폰을 썼잖아요. 네네. 그 얘기 이제 뒤에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아 지금 시간 다 돼가지고.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왜 비화폰을 썼을까요? 아니 뭐 자기네들 식구들 살려달라 하는 의미에서 비화폰 주고 서로 간에 통화하고 그렇게. 뭐 그것도 있지만 저는 그래서 비상계엄 때 지금 비화폰 쓴 건 지금 안 나왔잖아요. 네. 저는 비상계엄 때도 비화폰을 분명히 썼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 뭐 이제 그 대통령실에서 김건희나 대통령실 윤석열이나 그쪽에서 비화폰 갖고 했던 것들 이런 것들도 다 밝혀져야 되지만 근데 그걸 어떻게 밝히죠? 지금 저는 되게 궁금한 게 김주현 전 수석과 심우정 사이에 무슨 얘기가 오고 갔는지, 그다음에 윤석열과 심우정 사이에 무슨 얘기가 오고 갔는지, 또 김건희랑 무슨 얘기가 오고 갔는지 이런 것들이 되게 핵심이라고 지금 보는데 그게 밝혀질 수 있어요? 저는 그 녹음도 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통화 내역, 통화 시점들이 다 네, 나오잖아요. 다 나오죠. 통화 내역들이 네, 네. 다 나오고 그리고 또 그것도 포렌식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비화폰도. 그래요. 네. 그러면 포렌식이 되면 통화 내용 나오지, 뭐 문자 메시지 나올 거지 이런 것들과 그 당시 상황을 맞추면 충분히 규명 가능하다고. 게다가 보거든요. 그 당시에 이 수뇌부들이 그 통화 끝난 다음에 한 행동들을 객관적인 사실하고 연결시켜가지고 이 밑에 수사관들이 확인해주면 그렇죠. 다 찾아낼 수 네. 있겠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계엄 당일날 국정원장하고 그 김건희하고 네, 통화를 무슨- 했대잖아요. 근데 네. 뭔지 지금 모르잖아요. 뭐 때문에 했을까 싶기도 하고. 전날인가요? 당일날인가요? 뭐 전날 문자가 와서 자기가 그 당일날. 다음날 네. 답을 했다 뭐 이런 주장인 거죠. 뭐였을 것 같아요?
아니 뭐 거기서 주장하는 거는 우리 노 변호사님하고 저는 관련돼 있을 것 같은데. 저랑요? 왜요? 명태균 전문가시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 녹음 파일 있잖아요. 네. 그걸 회수하기 위해서 조선일보 전달에 하나 돼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그랬죠. 보면. 네. 그때는 우리가 몰랐지만 지금은 알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뭔가를 회수하기 위해서 알고서 한 게 아닌가. 그럴 수 있죠. 국정원장 시켜서 그거 회수해라. 그 옛날에 국정원이 그 스님 들어가셨을 때도 괜히 가가지고 그 뭐 자기네가 이제 그렇죠. 뭐 하고 그랬잖아요. 그거 참 이상하긴 이상하죠. 그것도 지금 좀 알아봐야 파야 되는 돼요. 그 부분은 예, 확실히. 그 자승스님. 자승스님하고 되게 밀접한 관계였고 네. 실제 많은 청탁이 오고 갔고 네. 또 자승스님이 윤석열 씨네를 지지하면서 대선 때 많이 도와줘가지고 네. 점점 자기 목소리를 크게 내는 바람에 오히려 김건희가 곤란했다. 네. 이게 이제 우리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라서 실제 네. 그랬더라면 그런 것들을 덮기 위해서 뭔가 했을 것이다. 네. 그런 게 많죠. 야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그렇게 돼버렸네요. 오. 오늘은 인터뷰를 한 게 아니라 인터뷰를 당하다가 지금 시간이 1시간이 다 돼버렸는데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재밌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터뷰 시간은 별로 없었죠. 없었죠. 네. 근데 재밌지 아니 않습니까? 인터뷰를 한 게 아니라 인터뷰를 당한 거지 지금. 자기도 모르게 당하는. 네. 오늘 그렇게 됐네요. 네. 특검 수사는 실체 규명이 당연한 것이고 또 네. 그렇다고 해서 또 특검한다고 해도 은폐돼 있던 의혹들이 스스로 모습을 드러내는, 그러니까 특검을 한다고만 해도 지금 아까 은폐돼 있는 것들이 지금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 모순된 상황을 만든 은폐자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네. 조력자들도 있을 텐데 저는 함께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맞습니다. 생각하시죠? 네, 정의가 네. 좀 구현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네. 정의 구현도 중요한데 실제가 진실인지 뭔지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이제 특검이 당연히 해야 될 네, 일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그에 상응하는 그러니까 조금만 해도 드러날 수 있는 건데 묻어버린 사람들, 아까 묻어버린 사람들에 묻어버린 대해서도 사람들. 네.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어떤- 이루어져야죠. 네, 저는 처벌이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거기 한동훈 전 당대표도 당연하죠.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네. 책임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고발사주 공범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발사주부터 확실히 그리고 들어가야 법무부 장관을 하면서 네. 그 저는 묻어버린 그렇죠. 그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게끔 그 제동을 걸고 묻어버린데 일조한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상응한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 명태균 씨가 맨날 주장하는 게 그런 거였어요. 한동훈이는 뭐 깨끗한 줄 아냐. 너는 왜 지금 당당하냐. 이런 얘기 했었죠. 그 명태균 씨하고 얽힌 건 뭡니까, 한동훈? 그거는 저한테 안 말해주는데요. 네. 그 이렇게 문자나 서로 주고받은 거나 뭐 이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그 당시에 그 김건희 씨네랑 되게 친했을 때예요. 한동훈 네. 씨가. 그래서 그때 노조 파업하고 있었을 때랑 법무부 장관이 뭔가 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이 사람이 알면서 다 해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명태균 씨하고 직접 한동훈하고 이렇게 연결된 그런 거는 안 없고. 나오고, 예, 그건 제가 못 봤고요. 그러니까 김건희를 통해서 아는 거죠. 그러니까 김건희를 통해서 안다기보다 네. 김건희나 윤석열을 도와주기 위해서 혹은 그들의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혹은 한동훈이라고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뭔가 해줬을 가능성. 그러니까 그거를 김건희를 통해서 들어서 명태균이 알게 됐다 이 얘기 뭐 그런 것도 있고, 예. 예, 그다음에 실질적으로는 그때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명태균이가 지시를 해서 명태균 씨가 지시한 그대로 한동훈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행동했을 가능성, 이런 것들을 조금 찾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명태균, 김건희 뭐 녹음 파일이나 이런 데 좀 추가로 드러날 수 있을 게 아직 안 드러난 게 있나요? 예, 저는 아직 그 내용은 잘 모르겠고, 근데 그런 거는 이제 또 다시 이제 바깥에서 드러난 객관적인 상황하고 맞춰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컨대 그때 이제 그 대우조선 그 파업이 되게 심했었을 때 네. 명태균 씨가 나는 파업도 하나도 모르는데 나보고 와서 해결하라 그런다. 네. 그러니까 조선은 하나도 모르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막 쫓아다니고 있었었거든요. 그랬을 때 본인이 어떤 식으로 하면 됩니다라고 이제 알려준 게 있는데 실제 그걸 가지고서 국무회의를 이제 관장하면서 이 법무부 장관이 그때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서 뭔가 이제 이거를 막아버리고 한동훈도 현장 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마 좀 드러나면 좋겠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런 어떤 실체가 드러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체를 은폐하려고 했던 그 그렇죠. 사람들, 네. 그 사람들이야말로 국민을 바보 하고. 취급하고 개돼지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네, 그것도
명확하게 그리고 그 실체도 그러니까 은폐한 실체 네. 예, 이것도 드러나야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특검에 대해서 거는 기대가 큽니다. 큽니다. 네. 오늘 노 변호사님과 인터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